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경성 북은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까지 지시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이런 위협에 우리 국방부도 강한 경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무인기의 실체와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지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국경부근 포병부대들한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인가요? 그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북한 주장에 따르면 3일, 9일, 10일 네. 심야에 이제 무인기가 평양 중심 중구역이면 우리로 치면 명동입니다. 아, 네. 명동에 이제 노동당 본부청사, 집무실 인근에 다 있거든요. 그 핵심부가 뚫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9일 날 새벽에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11일 날 밤에 외무성 중대 성명이 나왔고 12일 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의 그 전선 포병부대 평양 방공부대 증강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쪽 전단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전선은 14.5mm 사신고사총 기관총을 사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만일에 무인기가 넘어오면 전선에서 포병 사격으로 이제 사격으로 격추시키겠다. 그리고 만일에 한국군이 대응을 하면 여기에 포병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엄밀히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최악의 상황은 대비는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북한의 의도는 무인기예요. 음. 그 무인기가 오면 격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얘기는. 근데 만일에 여기 한국군이 대응하면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선 포병 부대 그다음에 이제 평양 방어사령부의 방공망을 지금 증가한 고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향후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무인기가 가면 만일에 북한이 식별을 하면 아마 분명히 격추 사격을 할 거예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3일, 9일, 10일에 우리 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단은 이제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일단 세 가지 가능성이죠. 예. 북한의 자작극, 우리 당국에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한국의 민간단체가 민간단체. 있을 가능성. 제가 보기에 우리 군이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단언해서. 예.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군의 입장은 북한이 선을 넘으면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쓰레기 풍선에 선이라는 건 뭐냐면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아직은 피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럼 장관이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군에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굳이 알려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알려주면 북한의 대응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다 볼 수 있고 북한이 했을 가능성도 희박한 게 지금 북한이 보여준 게 노동당 본부청사 상공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평양의 중심부가 뚫렸다는 걸 스스로 공개한 거거든요. 저러면은 여러 명이 아마 징계 내지는 숙청돼요. 평양 방어사령부나 이 전선 그 정도까지를 조작해낸다?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다음 그렇게 보면 우리 쪽 민간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네. 그러나 전단 살포 방식이나 전단의 내용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대북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대북단체는 전단을 저렇게 만들지 않고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단을 묶은 게 살포가 잘 안 되게 묶었어요. 저럼 효과가 없죠. 상공에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드론 기술은 충분하지만 북한 문제나 전단 살포에는 좀 미숙한 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제일 높아 보입니다. 예. 저희가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부근 포병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거든요. 합참의 이 반응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원칙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강력한 응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북한 중심의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북한은 수없이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예. 우리 군이 수거한 기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이 하지도 않은 뭐 우리 군은 뭐 전략적 모호성이지만 우리 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도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국민 생명 보호 안전 그다음에 국가 방위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향후 유동적이에요. 북한도 지금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평양 중심부가 뚫렸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걸 도발로 몰고 가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제가 보기엔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무인기가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북한이 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낙탄이 되겠죠. 예. 그럼 우리 군은 이게 도발이니까 우리 군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이 보낸 것은 아닐 것 같다. 사실 무인기 기술이라던가 살포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거의 왕복 한 300km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기술력이 좀 높은 기술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드론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드론 기술이 너무 발전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 군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기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고요. 여기에 GPS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를 달아도 몇십만 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몇십만 원 안 하잖아요. 예. 그 내비게이션이 오차가 몇십 미터 안 되거든요. 전단 살포도 저 내비게이션의 위치에 연동시켜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살포하게 해놓으면은 탈포하고 돌아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수준의 드론 동호회 정도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 첨단 기술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오히려 풍선을 날리는 단체들보다 돈이 덜 들어요. 예를 들면 풍선 보낼 때 집 USB 같은 경우 뭐 1,000개, 2,000개 넣거든요. 10,000원짜리 USB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전단 5만 장 살포해도 100만 원도 안 들고 기체에 항법 장치 GPS를 달아도 2,3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벌써 여러 번 북한 쪽 상공을 다녀왔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에 네. 공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단을 그냥 뚝 떨어뜨렸잖아요. 네. 지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기술력이 있다면 쭉 이렇게 살포하면서 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보다 뭐 첨단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대응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무인기가 침공을 해서 전단을 살포했다. 이 부분을 과거를 생각해보면 북한이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좀 공개를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라고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3일, 9일, 10일 북한의 담화를 보면 수많은 삐라짱을 뿌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평양 시민들이 봤겠죠. 감출 수가 없었겠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도 나쁘고 체제 이완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김정은 정권이 지금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어차피 숨길 수 없다면 네. 이 상황에서 전시 분위기로 체제 결석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지시한 통일 민족 개념 삭제, 영토 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게 무시되거나 거부된 건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이거든요. 이로 인한 민심 동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픈 거지만 이걸 공개해서 이걸 역으로 활용하자라는 판단이 섰을 개연성이 있죠. 근데 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북한이 우리 측에는 무인기를 종종 드론도 보냈었다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측에서는 이번만큼의 좀 무인기를 보낸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가요? 과거에 2022년 12월에 북한에 이제 무인기 침투했을 때 네. 그때 우리 군이 대응했죠. 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민간 단체에서 접경 지역을 넘어갔다 온 사례는 있어요. 그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평양 상공에 가서 실제로 증거물을 남긴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양 상공을 다녀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전단에. 실제로 증거를 남겼고 네. 북한이 숨길 수 없으니까 공개를 한 거다. 만일에 그냥 다녀만 왔다면 평양이 저런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 취약한 점을 공개하는 걸 무릅쓰고 저런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과거와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평양까지 이 무인기가 뚫렸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대북 전단 내용이 너무나 민감한 내용이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될까요? 대북 전단 내용은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아, 뭐 무슨 김정은, 김주애가 뭐 옷 입고 다니는 안 봤나요? 뭐 들고 다니는 백 안 봤나요? 그것보다는 노동당 본부청사 예. 거기서 만일에 뭘 떨어뜨렸으면 김정은의 신변에 위협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중심부가 뚫린 거죠. 그것도 노동당 본부청사가 뚫린 거죠. 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이게 그걸 또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건 경천 동지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 내용보다 과거에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김일성 대학 경내에서도 삐라를 발견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실제로 무인기가 왔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무인기가 왔을 때는 사진을 못 찍은 것 같아요. 예. 근데 9일 날은 찍었죠. 9일 날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0일 날 또 오니까 담화가 난 게 11일 날 밤이거든요. 요 사이에 이제 선택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북한도 처음으로 접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좀 읽혀져요. 담화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말씀하시기로 민간단체가 한 것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데 좀 말리거나 제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풍선을 보내는 것과 예. 무인기로 평양에 물체를 떨어뜨리고 오는 거는 이게 질이 격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땅이지만 예.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별개 국가거든요. 유엔에 가입한. 그러니까 별개 국가의 영공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에요. 영공 침범 행위입니다. 그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영공에 지금 중국의 무인기가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북한이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도 지금 상황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정부도 긴장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원하지 않는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추가적으로 오면이거든요. 그 오면은 본인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강요된 도발로 나갈 수 있고 이게 티포트의 주고박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정부도 긴장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 단체도 상황 관리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입장을 밝힌 걸 보면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 때문이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올해만 28번째 쓰레기 풍선 도발을 이어간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까요? 북한 측도 어찌 보면은 계속 강경하게 나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쓰레기 풍선은 이제 두 단계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 지난해 이제 9월 이후거든요. 근데 9월 이후는 남풍이 안 불어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남풍이 불기 시작한 게 4월이거든요. 4월부터 이제 단체들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5월 28일 날 북한이 여기 대응해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낸 거예요. 네. 1, 2차. 근데 3, 4차부터는 쓰레기였고 이게 8월 11일까지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제 8월부터는 또 남풍이 안 불어요. 8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9월부터 한 3, 4월까지는 안 불거든요. 거의 안 불거든요. 보내도 잘 안 가요. 근데 오히려 이 5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1번이었는데 9월 4일부터 최근까지 17번이나 보냈거든요. 더 많이 보냈거든요. 북한이. 예. 이건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과 북한이 아니고 이제 당국 대 당국의 심리전이에요. 지금. 우리 심리전 방송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지금 대응인 거거든요. 요 사이에 이제 민간 단체가 일부 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일에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한다 그러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을 안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 전쟁 중에도 북한이 우리를 전쟁 관계로 전환했잖아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고 군사 채널은 있거든요. 포로도 교환하고. 그러니까 지금 남북 당국은 대화 채널을 개설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적인
불필요한 어떤 충돌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든 우리든 상황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충돌하는 건 그 결과는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당장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진짜 뭐 전쟁, 뭐 도발 발발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만큼의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아직은 말씀. 아니죠. 당장 이제 미국도 캠벨 장관이 다가오잖아요. 예. 16일 날. 뭐냐면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건 우리도 부담이고 북한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대선을 앞둔 미국도 부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위중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무인기가 가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심리전 방송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계속 오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국제 당국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10월, 11월, 12월, 1, 2월은 남풍이 안 불거든요. 거의 안 불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들도 활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이 상황이니까 상황을 안정시킬 계기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좀 선전하고 심리전을 하는 이유로 내부 좀 질서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내부 통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니죠. 아. 본부 청사가 뚫리는 거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흔들리는 김정은 정권.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지금 정책적 혼선이거든요. 예. 지금 연말 다가오는데 경제 성과 없어요. 뭐 지방발전 20중 정책, 10정 정책해서 뭐 20개 공장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설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본인 입으로 수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입은 못 하거든요. 모든 금속 제품은 대북 유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의지 의주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니까 안타깝지만 서리가 내렸답니다 벌써. 그럼 집도 없는데 지금 곧 눈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모두가 어수선하거든요. 달러 환율은 2배고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지시한 통일민족개념 삭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건 사실이다. 뭐 그게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렇게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을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건 저들이 원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북을 전쟁 관계를 선언했으니까 이 상황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생한 상황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부 상황도 동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는 어떻게 군사적인 관계를 좀 끈끈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아주 안 좋죠. 예. 그럼 앞으로 이 대외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도 지금 실패해요. 지금 북러 밀착을 하면서 중국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지난해 오히려 북중 교육이 북한 대외 교육 98.3%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 러시아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 북한 인민경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판 신냉전 얘기라고 해서 러시아를 활용하려는 그런 김정은 정권의 전략도 지금 어그러졌고 푸틴 대통령은 좋죠. 왜냐하면은 북한 포탄 받고 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 반작용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대북 태도가 심상치 않거든요. 특히 6월에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가 유사시 북한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을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전략이 지금 예. 차질을 빚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중 관계는 상당히 위태롭다. 그리고 하루 이틀 관계를 회복이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했던 신냉전 외교도 지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북한과 중국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아요. 대북 네.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둥에서 북한으로 가구가 넘어갈 때 쇠는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치 같은 건 다 떼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중국은 국제사회를 의식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이게 불만이죠, 북한은. 그다음에 중국 내에 있는 10에서 20만 명 노동자가 다 불법 체류자거든요. 예. 중국 입장은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못 나오죠. 대북 제재 위반이니까. 그럼 이게 유일한 달러 수입인데 이거 갖고 갈등이 있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동해로 나오는 게 본인들의 사실 야욕인데 네. 이번에 러시아가 북러 신조약을 체결해서 유사시 러시아도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동해가 뚫리면
그 러시아의 북쪽이 극동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북러 밀착의 반작용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또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중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참 잘 풀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